오늘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냉전 트럼프 미국 시대 한국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그러면 시대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신냉전 트럼프 미국 시대 한국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한 내용을 나눠보길 원하고요. 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인데요. 우리가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천지라는 단어를 현대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죠? 우주.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 이 도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 이 천지를, 이 우주를,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나라를 도와주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쭉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확보한 시간이, 오늘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1시간 하나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네, 1시간입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15분만 더 해도 될까요?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 6분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저는 12시 36분 7분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막 너무 잘 들어주시면 막 달릴 텐데 하여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6분.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이 사회 연속성을 갖고 있는 21세기 2024년 즈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얼마나 격변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증기기관 뭐 이런 게 발명을 하고 이러니까 마차 시대였어요. 그 전까지는 수천 년 동안 마차의 시대였는데 이제 말이 없이도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신기술이 딱 나온 거예요. 신기술이 나오면은 두 파가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신기술 때문에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는 파가 있고, 다른 한 파는 저거는 말에 대해서는 말 시대, 말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이 농축되고 잘 익어왔던 시스템을 바꾸긴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 자동차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모르냐면 그 시대 속에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그 시대 속에서 연속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시적 프레임, 이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적 서사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자동차 발명이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 뒤, 200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300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뭡니까? 그 상황을 보고, 역사를 보고, 야, 이 발명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 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와 비견해서 엄청난 우리 삶의 혁신을 가져다 준 물건이 뭡니까? 스마트폰, 맞죠? 스마트폰이 언제 만들어졌죠?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스마트폰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스마트폰, 아이폰 3G, 기억나실 분이 있습니까? 2009년에 KT인가요? 이렇게 우리 한국에도 이제 공식으로 이제 아이폰이 들어왔죠.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많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우리 삶이 얼마나 변했냐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2007년, 2009년 즈음부터 10년이 넘는 시대가 지났는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뭐 삼성에서 나오는 뭐 고아라폰 기억나세요? 김연아폰 기억나십니까?
아예 이제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잊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갖고 너무나 많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공식 전기 작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후대에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아인슈타인급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니면 아인슈타인 그 너머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격변적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IT,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우리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도 있겠지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한국 사회는 총기 소유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총소리를 내 귀로 직접 들어본 적이 평생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딴 나라처럼 항상 한국처럼 또 치안이 잘 보존되고 지켜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험을 하잖아요. 어떤 실험합니까? 카페에 가가지고 스마트폰이랑 자기 노트북이랑 지갑을 놓고 몰래카메라처럼 실험 카메라를 하는 겁니다. 누가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근데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잖아요. 한국은 오히려 자리를 맡는다고 하면서, 자기 커피 주문하기 전에 자리부터 맡는다고 하면서 200만 원, 15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놓고 화장실 가고 줄 서는 나라예요. 그렇게 우리가 치안이 잘 보존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는 이 일상성이라는 액자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성의 액자 밖에서 이 시대를 보면은, 아베 총리 기억나십니까? 아베 총리, 일본도 총기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총을 쏘고 이럴 일이 없는데, 아베가 여러분 어떻게 죽었죠?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그냥 그랬지, 그냥 뉴스 나왔어, 야 대박이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오늘도 벌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연속성을 갖고 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아베를 말씀드렸는데, 최근 며칠 전에 초강대국, 지금 지구의 200여국의 나라의 질서를 붙잡고 있는 그 초강대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주의 대통령급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미국이 완전히 좌우지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아닌 국가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초강대국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한국 주류 언론사에서 말하는 건 미국의 좌경화된 언론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언론사의 이 여론 동향을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멀스멀 어떤 얘기가 나냐? 바이든이 공개 토론 1대1, 이 트럼프와 바이든이 공개 토론을 하니까 미국인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강한 대통령,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강한 카리스마,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렇게 이 감염이 됐을 때도 강한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야, 저 치매 아니야? 이런 이 루머가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생방송에선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이게 너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저는 그때부터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무슨 일이 터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정치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저 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순간, 다른 쪽에서는 망하기만 하면 좋은데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저 사람은 대통령이 안 돼야 돼. 이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느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고, 바이든이 아주 충격적으로, 그래서 내부에서 오바마 측에서도 바이든 물러나라고 한다, 아주 내부 분열적인 어떤 요소가 많이 있고, 바이든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트럼프가 총을 맞았다는 거죠. 총을. 주일 오전에 저는 속보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특히 한국은 네이버에 속보 뜨고 하루에도 속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박 이러면서 또 낮에는 김밥 먹고 이러잖아요. 떡볶이 먹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디에 맞았죠? 여러분, 머리에 맞았습니까? 귀에 맞았습니까? 귀에 맞았다는 건, 이게 이 각도가 살짝만 틀어져도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야, 링컨 총 맞아 죽었대, 케네디 암살 당했대, 이런 것만 공부하다가 우리가 실시간 전 세계 거의 한 70%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는 최첨단 기계를 주머니에 놓고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80억 인구가 거의 그러고 있는데,
한 나라의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도중에 총 맞아 죽는 걸 볼 뻔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를 관통해서 정말 이렇게 자기가 차트 보려고 돌리는 그 0.5초 찰나에 귀를 관통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을, 제가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는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거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도운 거냐, 자기들의 억지 의미 부여냐, 아니면 미국의 국한된 얘기냐,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트럼프를 살렸다 말았다, 이게 저렇게 의미 부여하는 게 정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냐, 개연성이 높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뭐랄까 좀 생각이 저열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분들 삐지시니까 참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라서, 기독교인 아니에요, 아직은 초신자거나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라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응원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트럼프가 지키려고 하는 공약과 그 공약을 이루려고 하는 실천력을 4년 동안 검증해 봤을 때 성경적 가치를 아주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보호하고 지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되려고 유력한 어떤 상황에서, 정말 죽을 뻔한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신이 도왔다. 여러분, 한국도 무신론이 주류인데 제가 종이신문을 보는데 종이신문 1면에도 신이 도왔다 이렇게 썼어요. 무신론이 주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 도왔다, 신이 도왔다, 아주 이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으로. 그러면 신이 도왔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분이, 트럼프라는 대통령 후보가 지키려고 하는 그 가치가 우주적으로 봤을 때도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국제 정세적으로는 미국의 1순위의 자기들의 바람과 한국의 1순위 자기들의 바람이 당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외교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그걸 차치하고, 표면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다른 건 차치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선이었고 영적인 흐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냉전 시대. 신냉전이 뭡니까? 새로 나온 냉면이 아니고 신냉전, 새로운 냉전이다. 그러면 옛 냉전은 뭐였죠? 소련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었죠. 패권 전쟁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센 애가 있고 그 센 애에 도전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소련은 기반이 뭡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기반이 뭡니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의 기반이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우주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들의 합의를 통해서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인간들의 합의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상징하는 이 기반은 뭡니까? 유대 기독교예요. 그죠? 유대 기독교는 뭡니까? 신본주의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까지 봐야 되냐면, 만약에 소련이 미국을 이겨서 소련 중심으로 전 세계의 이 질서가 재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기독교에 대해 환란과 핍박이 올 가능성이 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소련과 대결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미국이 주장하는 뭐죠?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시대, 그러니까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미국이 인정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완전한 공식적으로 헌법에 막 명시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독립선언문에 뭐라고 박혀있죠?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 토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서에 기독교의 하나님을 박아놓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도 여러분, 무신론인 젊은 세대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고, 미국은 명시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신론자다 누구누구다, 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 기독교에 굉장히 열려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패권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냉전이었다. 냉전이 뭐죠? 콜드워라고 하거든요.
차가운 전쟁이다. 그러니까 총성은 없지만 전쟁 중이다 이거죠. 그러면 신냉전이라고 하면 뭐죠? 두 번째 냉전. 그러니까 미국은 적이 있었어요. 항상 소련을 한번 이기고 약간 7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다시 미국에게 패권을 도전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뭡니까? 지구 역사상 자기들이 항상 주인공이고 항상 가운데 있다. 어디죠? 중국. 중국은 어떤 나라죠?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순진한 분들, 제가 아주 좋게 표현해서 순진한 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그분들 삐지니까. 순진한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념팔이 좀 그만해. 지금이 어떤 사회인데 아직도 공산주의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순박하죠.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 우리 인천에서 배 타고 6시간만 가면 바로 옆 나라 주석이 공개적인 이 주석 연설에서 자기 나라 공산주의 나라라고 아직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라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어디서 이념팔이야? 아직도 이념이야? 예, 아직도 이념입니다. 그 중국이 미국과 패권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요건만 갖추면은 정당 창당이 가능합니다. 저도 정당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정당 만들면 그 당 이름이 뭐다? 사자당. 사자당. 깃발도 아주 예쁘고 귀엽게. 하여튼 근데 중국은 당이 여러 개가 아니고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공산당은 별개로 보셔야 돼요. 공산당이 중국을 일당 독재 체제로 지금 먹어서 독재적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군대도 공산당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를 말하면 국힘이든 민주든 민주당에서 한국의 모든 군인을 통치한다고 해보시죠.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무신론이 기반이 돼서 지금 자기들이 이제 나라의 패권을 가져오겠다. 우리들의 수치는 200년 정도면 된다. 이제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고, 가만히 있던 초강대국 미국이 뭡니까? 이거 봐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80년 전의 상황을 대한민국의 건국 전후사와 6.25 전쟁 전후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봐야 트럼프의 귀환이 곧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인데, 트럼프의 신냉전 시대에 트럼프의 미국이 이제 11월 달에 이 당선이 되면 이제 곧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그게 우리 한국에게 위기냐 기회냐.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은 뭡니까? 한국에게 만약에 기회라고 하면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운동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를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가 진진하십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6.25 전쟁 전후사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누굴 얘기할까요? 한나라를 얘기할 때 누굴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건국 대통령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주 짧게 중요한 장면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여러분 이성계의 후손인 건 다 아시죠? 이씨. 그래서 이 왕족입니다. 왕족. 근데 이승만은 왕족임에도 이 자기 족보에 관심이 없었어요. 조선은 족보의 나라죠. 근데 아빠는 맨날 자기 아들한테 족보 얘기하고 족보 보여주고 우리가 이 집안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승만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이승만은 과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도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도 떨어졌어!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바보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이승만이 바보냐? 근데 이제 이승만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승만이 바보가 아니고 그때 과거 시험을 봤을 때는 정말 조선 후조선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제 막 시험 채점도 불공정하게 하고 돈으로 이 공무원 합격증을 팔고 사고 이런 시대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바보였냐 아니면 시대의 피해자였냐, 이걸 보려면 이승만이 후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통해 우리가 도울이 틀렸냐 도울이 맞았냐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뭐가 맞습니까? 정말 바보였으면은 남들이 미국 초엘리트 코스로 15년 정도 박사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을 이승만은 약 5년 만에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박사 코스를.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그럼 미국이 야 동양애 불쌍하니까 야 학위 좀 빨리 줘 이래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의 천재가 맞았구나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도올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막 소리 지른다고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이승만은 모친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천자문을 배우고 6살에 천자문을 모두 외웠다고 하고 7살에 시를 지어서 동네에서 신동 소리를 듣고 이랬다가 성장에선 천재 소리 들었다가 과거 시험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다가 이승만의 친척이 이승만이 과거 시험 떨어졌을 때가 20대 초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야 저기 배제학당 가면 영어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엄마에게 너 예수교 믿지 마. 예수쟁이 되지 마. 알겠습니다 어머니. 약속하고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배제학당에 입학했다. 그런데 이 이승만의 머리가 비상하다고요? 아니라고요? 비상하다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6개월 정도 공부하니까 회화가 대략적으로 가능하더라. 그래서 영어 미국인 선교사에게는 한국어 강습해주고 또 한국인들이 영어 배운다고 할 때는 그 중간에서 보조 영어 교사를 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한 돈을 달러로 받아서 집에 갖다 주니까 집에서 다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이 학교에서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뭐에 눈을 떴냐? 예수교에 대해서는 그때는 좀 약간 불만이 많았죠. 뭐에 눈을 떴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이승만이 거기서 눈을 뜬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냐면 헐, 야 이거 우리 후조선과 중국 이런 나라 뭐 일본 이게 아니고 저 태평양을 아주 크게 건너서 몇 달 동안 저 바다를 건너면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왕이 없대. 여기 눈을 뜬 거예요. 왕이 없고 하나님을 국가가 인정하는데 온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나라가 있대. 여기서 눈을 뜬 거예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5,000년 동안 왕이 있던 그 족보의 나라였던 조선과 이승만의 이 미국식 서구 문명, 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부딪힐까요? 아니면 받아줄까요? 당연히 부딪히죠. 고종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시퍼렇게 왕이 살아있는데 왕 앞에서 왕도 동등하고 백정도 동등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게 동등하다. 백성이 나라를 함께 통치한다라는 개념이 장착되니까 고종은 이게 마치 전염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일간지 신문 있잖아요. 그 주필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봤을 때는 이승만을 빼면은 말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독립협회 가고 우리로 말하면 이 이승만이 그때부터 난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난 분이란 게 뭐냐면 배제학당에서 이제 종업식을 해요. 2년 정도 수료하고 종업식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여기 이 교회 근처에 이 졸업식 하면은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때 배제학당 종업식은 이 조선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일까요? 저 흰색 코쟁이들이 뭐 샬라샬라해서 가르치는데 졸업을 한대, 종업을 한대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 종업식에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의 눈길이 가서 배제학당 종업식에 고종도 오고요. 우리로 말하면 장관들이 다 이 배석을 VIP석에 앉아서 종업식을 본 겁니다. 그 종업식에서 학생 대표로 연설을 누가 했다고요? 이승만 하구가 영어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뒤집혀져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쟤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쟤 누구야?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유튜브 영상 딱 찍었는데 조회수가 한 800만이 나온 겁니다. 그럼 뭐예요? 너 누구니? 쟤 누구야?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승만이 그렇게 엘리트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을 때 고종과 마찰이 있다가 이제 고종을 이제 막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음모에 가담했다라는 죄목으로 독립운동 막 하다가 독립운동이 아니죠. 그 이제 개혁운동이라고 할까요? 막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갇히면 되는데 이승만 포함해서 3명이 탈옥을 하다가 1명은 중국으로 도망가고 1명은 탈옥 과정에서 이 간수를 쏴 죽여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이 2명이 이승만과 이 총으로 쏴 죽인 2명이 다시 잡혀서 감옥으로 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탈옥하는 과정에서 우리로 말하면 간수명 공무원이잖아요. 탈옥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승만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쓰고 난리가 난 거죠. 이 청년 살려야 된다, 이 청년 살려야 된다, 탄원서 넣고. 그래서 이승만이 그때부터 사형수로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데, 왜 고문 당하죠? 한성 감옥에서 다 갇혔는데, 한성 감옥 그때 후조선에선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육체를 고문당하는 건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끔찍한 고문을 한성 감옥에서 당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뭐랄까요? 또렷한 통로죠. 뭐가요? 고통,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통하여 이승만이 그때 당시에 이 감옥 안에서 자기가 배제학당에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인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면 날 만나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이승만이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 한성 감옥이 교회처럼 됩니다. 예를 들어 간수에게 허락을 받아서 도서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백인 선교사들은 조선인들 이 전도를 한 명도 못했던 상황인데, 이승만이 인격적 하나님 만나고 그 감옥에서 약 40여 명의 조선 엘리트들을 개화시킵니다. 개종시킵니다. 기독교로.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의 교회가 된 거죠. 감옥교회가.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간수장 아들도 막 과외시켜주고, 선교사님은 이승만 영어 까먹으면 안 되니까 영어 매거진 넣어주고, 신약 성경 영어로 된 거 넣어주고, 계속. 그리고 고종에게 탄원서 넣고, 그렇게 5년 6개월이 흘렀다가 고종 옆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고종, 그때 왕의 시대니까 정권이 바뀌었다 이렇게보다는 고종 주위에 있는 내각이 바뀌었습니다. 개혁파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6개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시간이 벌써, 여러분 어떻게, 나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곧바로 이제 달려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였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처럼 3,000명이 모여가지고 회개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광주리에 이렇게 이 성벽에서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몰래 도망갔다가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으로 이제 본격적인 출장을 가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약 아라비아 사막에서 약 3년, 그리고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약 14년 정도. 그러니까 17년, 18년 정도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곧바로 막 크게 안 쓰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깊게 만나주시고 이 친구를 연단이라고 할까요? 담그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년 6개월 감옥 생활을 끝내고 인격적 하나님 만나고 나서 추록을 하는 거죠. 석방을 한 다음에 나를 가뒀던 저 고종이 시세가 변하니까, 야, 이승만 미국에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서 우리 조선 좀 도와달라 그래. 그래서 고종의 공식 편지를 받고 선교사님들의 학교 추천서 18통 정도를 받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뭡니까? 조선 지켜줘. 조선 좀 지켜줘. 그리고 돌아오면은 이 이승만이 목숨이 좀 부재하기 어렵다 판단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종업식을 했으니까 선교사님의 공식 추천서를 갖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합니다. 제가 2학년인 줄 알았는데 3학년이더라고요. 3학년으로 편입하고, 그리고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를 5년 만에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미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대해서 강연하고, 미국의 여론을, 풀뿌리 여론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한국의 어떤 위험한 지금 상황, 그리고 일본이 지금 조선을 억제하려고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열심히 알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학생 이승만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와요. 그때 이제 1919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이러다 진짜 민족 자교주의가 팽창하니까 우리 진짜 독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무브먼트 일환으로 3.1운동이 벌어졌죠. 3.1운동을 감동해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도 헌법의 초안이 되는 정신을 공식적인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1919년 3월 1일 이 대만세 운동을 통하여 임시정부가 세 곳이 생겨요.
한성정부, 서울의 임시정부가 하나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하나 있고, 러시아 쪽, 소련 쪽 임시정부 총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통합을 하자, 야 우리 통합해야 돼 이러면서 일단 상하이 임시정부로 하나로 통합을 된 거죠. 일단 여기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이 된 거고, 그래서 1919년부터 1945년 얘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여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1945년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독립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다가 해방됐습니까? 후자죠.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핵폭탄 2방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핵폭탄, 군사무기, 최첨단 군사무기로 핵폭탄 2개 떨어뜨리니까 거기서 해방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이 1945년에 해방됐는데 1948년에 건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3년 반 동안의 시기를 미군정 시기라고 합니다. 미군이 다스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군정. 그러면 위쪽은 누가 다스렸다? 소련이 다스렸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시기에 3년 반 동안 북쪽에서 남쪽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난리가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국제 정세상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 한반도가 탐나서 얘네 신탁 통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승만 짜증나게, 이게 아니고 한반도는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땅은 소련이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기엔 찝찝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걸 우리 미국 청년들을 목숨을 버리면서 지킬 땅도 또 애매하고, 꼭 뭐와 같습니까? 어른들 닭봉 아세요? 닭봉? 닭 치킨 시키시면 이 부위는 내가 먹기도 애매하고 남 주기도 애매한 그 애매한 부위처럼 한반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제 정세상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소련에 대한 낭만파가 있었는데, 소련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렇게 쟤네 왜 저러지?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가 얼마나 끔찍한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소련을 견제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미 군정 동안 신탁 통치 해줄게 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35년 동안 국권 뺏겨가지고 그렇게 서러운 35년을 보냈는데 우리의 주권을 아직도 못 세우고 또 다른 초강대국이 우리 5년 동안 다스리겠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반탁 통치, 반탁한다, 신탁 통치 반대한다를 이승만과 김구가 여론을 조성해서 엄청난 반대 운동을 했는데, 저 북쪽, 저 공산당도 똑같이 반탁했다가 소련의 지령으로 바로 고개 돌려서 하루 만에 찬탁. 그래서 반탁과 찬탁이 싸우게 되다가 이승만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거, 저 북쪽은 1945년 9월부터 스탈린의 비밀 지령 받아가지고 얘는 단독정부 3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큰일 난다, 이 절호의 기회를 뺏기면 우리 나라 못 세운다 라고 뇌피절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어떻게 했다?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이 뭐냐면, 이거 국제 정세상 그리고 이 한반도 정세상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라도 선거를 해야 된다, 이 발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싫어하는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분단의 원흉이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 소련과 이 38도선은 군사 분계선이어서 군사 분계선이기 때문에 뭡니까? 민간인들의 왕래는 자연스럽게 됐었습니다. 근데 군사 분계선을 딱 그어놓고 전화선 끊고 철도선 끊고 민간인을 통제한 건 소련부터예요. 여러분들이 각 잡고 공부해 보시면 북한이 주적인데, 북한처럼 이를 갈고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반탁찬탁 하다가 이거 남한만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미국이 국제정세를 한 3년 정도 보다가 이승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얘 진짜 우리 신탁 통제해서 소련 이거 견제해야 되는데 쟤 왜 저래 하다가 3년 반 지나니까 어떤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또 바뀌었냐? 우리 바로 옆나라 중국에서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싸웠는데 마오쩌둥 공산주의가 이겨서 장제스 자유민주주의파가 대만이란 섬에 쫓겨나게 된 거죠. 피한 거죠.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에 먹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제정세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그냥 우리 발 빼고 한국 그냥 유엔에 이관하자. 그래서 이승만의 정치 노선이 정치적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너희들 그러면 우리가 선거할 수 있게 한번 파견 한번 가볼까? 유엔 파견단을 꾸렸는데 그 파견단의 의장이
파견단의 장이 인도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보니 아주 투표할 수 있겠네. 그럼 북쪽으로 가볼까 했는데 소련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북한 못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우리 유엔 가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볼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승만은 촉이 발동한 거예요. 얘네 그냥 보내면 나라 못 만든다. 지금 이때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애매한 게 그때 이 파견단의 장이 인도 남자였어요. 근데 이 인도 남자가 한국의 어떤 여성분을 굉장히 호감스럽게 플러팅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 여인에게 이화여대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야한 얘기가 아니에요. 음란 귀신 떠나가라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밤 이렇게 영화도 보고 우리 말로 현대인 부르면 카페에서 얘기 좀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달밤에 한번 드라이브 가실래요 해서 그 인도 사람과 유엔 파견단 장과 이렇게 밤 이렇게 이 길거리 한번 데이트가 뭐 이성적 데이트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다가 작전을 짠 거죠. 그 여자 대사가 준비된 대사가 이승만이랑 짠 게 이겁니다. 여기 이승만 박사님이 사시는 이화장이라는 집인데 여기 잠깐 커피 마시고 가실래요? 그래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각본이.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승만도 스탠바이 하다가 일부러 띵동띵동 일부러 잠옷을 안 갈아입고 누구십니까? 눈 비비는 디테일 연기 여러분. 그래서 저희 왔어요. 그래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잠옷바람으로 이제 아주 뭐랄까 옷을 갈아입으면서 차가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랄랄라 분위기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서로 이제 스몰 토크라고 하죠. 아주 이 서로 좋은 얘기 분위기가 물을 읽었을 때 이승만이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하니 남한만이라도 총선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유엔에서 좀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장착이 되고 돌아가서 실제로 남한만 총선거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민간 외교입니다. 민간 외교. 그래서 1948년에 5월 10일에 남한만이라도 총선거한다고 했는데 이 진짜 선거하고 나라 세워지면 공산주의자들이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데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뭐죠? 거기에서 그래서 총 선거구가 있고 국회의원이 다 뽑혀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두 지역구에서 경찰서 습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두 지역구 국회의원이 못 뽑혀서 나머지 198명이 5월 10일 총선거를 해서 뽑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국가라는 게 뭐냐면 법으로 다스린다고 하기 때문에 나라를 건국하는 건 야 나라 세웠어 이게 끝이 아니라 법치국가를 세우려면 입법부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198명이 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한국의 새로운 이 건국 과정에서의 첫 번째 회의를 뭐 했다? 의장도 없잖아요. 첫 번째로 뽑혔으니까. 그러니까 임시 의장을 뽑다고 했을 때 이승만이 임시 의장이 됩니다.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임시 의장 이승만이 나와서 198명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게 그때예요. 5월 10일. 이해가 되세요? 총선거 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회의에서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 공식적인 회의가 시작됐고 1948년 5월 30일 제헌의회가 개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헌절이잖아요. 나라의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한 날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날을 공휴일로 해야 된다고 봤는데 이 날이 빨간색이었다가 지금 검은색으로 됐잖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제헌국회가 뽑힌 5월 10일에 뽑힌 분이 7월 1일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겁니다. 그때 7월 1일에 정하고 7월 12일에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을 의결했고 7월 17일에 국회의장 이를 서명하여 공포했고 7월 20일에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승만 의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7월 20일에 그때는 전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토대가 빈약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였습니다. 절차적으로. 근데 그렇다면 이승만은 그때 야 나중에는 국민투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일단 7월 20일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7월 24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고 그 다음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가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승만이 직접 이제 건국이 됐잖아요. 이 엄청난 프로세스 가운데 건국이 진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승만이 직접 밝힌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죠. 벤구리온, 이스라엘의 국부, 이것처럼 국부가 이승만이란 말이에요. 좋든 싫든. 그러면 이 국부가 어떤 정신으로 한국을 세우는지 5가지를 말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유민주주의 나라다, 우리는. 두 번째, 민권과 개인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 왜 민권이 중요하냐면 5,000년 동안 우리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헌법과 한국의 건국 정신이 미국과 약간 서사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네 번째,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라는 걸 이 시민들, 온 국민이 깊이 각오해야 된다. 이게 네 번째예요. 되게 멋있죠? 5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대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부는 한국을 만들 때부터 중요한 거 5가지 얘기했을 때 5번째가 뭐라고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이 70세 할아버지가 한성 감옥에 청년 때 이 사형수로서 갇혀 있을 때, 사형수에서 감옥, 잠깐 이제 필름을 다시 돌릴게요. 과거로.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상에 러일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러일 전쟁? 그러면서 이 이승만이 국제 정세적으로 한반도가 이렇게 또 강대국의 이 피해가 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승만은 한국인들 공부하라고 영한사전을 쓰고 있었대요. 감옥에서 몰래. 그러다가 러일 전쟁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승만이 그때부터 유언처럼, 자기가 죽을 줄 알았잖아요. 유언처럼 몰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책 제목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그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청년 때 쓴 거예요. 20대 청년이 미국 유학 가기도 전에, 헌법이랑 외교법이랑 국제법 배우기도 전에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 조선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서가 있다. 그 문서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건국 아버지가 국부가 이승만이면 생각보다 미국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토대가.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전 지구에서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그나마 남은 두 나라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한민국 중요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랑한다 그러고, 애국 심파리 하면서 또 사람들 선동한다. 그런 분들, 죄송한데 어떻게 해요? 순박한 분들, 아주 좋게 표현해서. 그분들 바보 같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순박한 사람들이냐면 제 표현으로 종교 프레임에 종속된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지금 AI 전문가나 국제정세 전문가나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국이 지금 국제정세적으로 아주 큰 위기에 있는데, 근데 이 위기의 텀만 잘 우리가 넘기면 한국은 천운적 기회가 온다고 예수 없는 세상 지식인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셔서 한국을 쓰신다. 또 한국파리하고 애국심파리 안에 성도들 속이고 있네. 얼마나 긍휼히 여겨야겠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여러분 6.25 전쟁이 언제 터졌죠? 건국하고 나서 2년 뒤에 터졌어요. 그러면 1950년 6.25니까 6월 25일에 새벽 4시에 쳐들어왔다. 이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모르냐면 그때 당시 국내 정세를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5월 10일 총선거 하기 전에도 폭력 사태가 한반도에선 많았습니다. 남한에서. 그리고 5월 10일 각 잡고 선거할 것 같으니까 제주도부터 폭동이 일어났고, 또 뭡니까? 제주도 폭동 막아! 라고 했는데 여수의 어떤 군대 자체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950년에 북한이 깨끗하게,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쳐들어와서, 이게 아니고 북한이요 계속해서 38도선에서 도발을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요, 1949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38선에서 충돌이 빈번했는데 얼마나 빈번했냐, 놀라지 마세요. 1949년 1월부터 10월 매일 평균 1.5건 이상의 38선 충돌과 3.7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4,000명 넘게 넘어와서 국지전을 펼쳤던 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나 위쪽 사람들이나 다 알고 있었어요. 북쪽에서는 이미 소련에게 허락받아가지고 무기 공급받고 이제 군사훈련 받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 내전이 끝났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지? 골칫거리인데, 그래서 북한 막 선물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막 군대도 주고 이랬잖아요. 남한에서는 근데 이승만은 이게 지금 한반도에서 저 위쪽 세력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걸 아는데 뭐가 없냐? 뭐가 없을까요?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38도선을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간보고 이런 상황에서 전면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사인들이 있었죠. 국제질서 가운데 1948년 12월 28일에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다시 이해가 되세요? 1948년 8월에 건국이 됐고 1948년 12월에 미군이 철수한다고 공식 성명을 내고, 또 뭡니까? 1949년 1월부터 10월까지 38도선에서 평균 3.5명의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에게 국제사회에 뭐라고 했냐? 무기 좀 달라. 이 북한 쪽은 소련의 이 최신 무기 다 받아놓고 전면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그때 당시에 로버트 올리버에게 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뭐라고 절박한 편지를 썼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 부산간을 비행하는 2대의 2인승 항공기를 구입했을 뿐이요. 그러니까 뭐 전투기 뭐 이런 게 없고 2인승 항공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항공기 2대밖에 없다. 또 개성,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개성을 쉽게 포격할 수 있는 어떤 고지를 북한이 점령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다시 뺏어야 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관총이 달린 비행기 한 대가 없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 이승만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기관총 달린 항공기가 없어가지고 10명에서 12명으로 된 특공대가 폭탄을 자기 몸에 동이고 그 고지에 올라가서 공산분자를 때려 부쉈다. 폭탄을 지고 거기 6탄전 벌였다. 그분들 목숨 잃었다. 그러니까 무기 좀 달라 미국아. 이러다가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이 대통령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트루먼. 여러분 지금 역사 공부하시는데 이게 나 기도하러 왔는데 왜 역사 저런 얘기를 해?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됩니다. 이 후반부 가면 만나질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그 전까지는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이란 대만은 우리 상관없어 신호를 준 거죠. 야 쳐들어와도 우린 몰라, 이렇게 신호를 준 건데, 막상 딱 터지니까 하나님의 가호로 미국이 전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빨리 참전한 어떤 전쟁이,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빨리 외국의 전쟁 참전한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되게 빨리 참전을 한 거예요. 육군, 해군, 공군 다. 그래서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북한에게 무기 주고 야 니네 싸워 이렇게 허락한 나라가 어디죠 여러분? 소련이 북한을 무기를 준 거죠. 그러면 소련이 있고 여기 미국이 있고 한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게 무기 좀 달라. 근데 소련은 북한에게 무기도 주고 일종의 소련과 미국의 전쟁의 대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여기 중간에 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중국.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6.25 전쟁이 터졌는데 이 전쟁에 어떤 전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이 대한민국이 요 끝까지 다 먹는 전쟁이 아니고 38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전쟁을 했었던 딱 여기 땅만 찾는다, 이런 식의 게임을 시작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 소련이
붙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소련이 왜 저러지 왜 저랬는데 우리는 한반도만 보잖아요. 한반도만 보는데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이고 여기 한국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만 보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 소련이 있는데 얘네가 동유럽과 서유럽을 먹으려고 했고 실제로 먹어가는 과정을 미국이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 상황에서 미국이 그 유명한 마셜 플랜이 뭐냐면 소련을 견제해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 소련, 쟤네 왜 동유럽 왜 저래? 야, 쟤네 견제해야겠다 해서 마셜 플랜을 가동하는데 그게 뭐냐면 독일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미국과 함께 싸운 적국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독일 망하게 하고 일본 망하게 했는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시대, 패러다임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시대가 딱 바뀌다 보니까 적이 바뀐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누굴 도와주냐? 독일과 일본을 재건하기로 미국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치스 라인이 왜 그렇게 그어졌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마추어지만 전문가가 쓴 책을 다독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국이 에치스 라인을 했냐? 미국은 돈이 막 끝없이 있는 게 아니라 독일과 일본은 진짜 국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데 한반도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저 땅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니들 나라 세웠으니까 우린 간다? 이게 뭡니까?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승만이 무기 좀 달라. 근데 미국의 자기 국내 자국의 판단에서 뭐냐면 국무회의를 할 때는 한국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얘는 지금 미국의 적은 소련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이 싸우고 있는데 그랬는데 막상 전쟁 터지니까 이 한반도 땅을 북한 뒤에 있는 소련의 대리전이라고 하면 이 한반도 땅을 다 얘네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개입하셔서 유엔군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낙동강 이 저지선 여기 빼고 다 먹었는데 서울은 3일 만에 뺏겼죠. 다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옆구리 쳐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중국군이 300만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또 서울 두 번째로 뺏기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핵심이 뭐냐? 제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핵심이 뭐냐? 이거 서울 소복식에서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해야 되는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넘어갈까 말까요? 서울이 두 번 뺏겼거든요. 근데 첫 번째 뺏긴 데 언제냐면 전쟁 터지고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뺏겼어요. 수치죠. 근데 그 언제 수복하냐? 9월 달에 수복을 해요. 9월 28일에 서울을 뺐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메가더는 도쿄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에 오고 이승만은 부산 쪽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에 오고 둘이 만나서 서울을 수복했다는 기념식을 열어요. 그 기념식에서 메가더 장군이 공적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그대로 읽어줄게요. 기자가 쓴 거예요. 넌 크리스천 기자가 팩트 체크 한 다음에 쓴 겁니다. 메가더가 뭐라고 했냐? 자비로운 하나님의 가호로 서울 뺏고 수복하고 해요. 자비로운 하나님의 가호로 인류의 최대의 희망과 열망의 상징인 우리 유엔군은 여기 대한민국의 오랜 수도 서울을 수복하였습니다. 쭉쭉쭉 내려갑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의 힘으로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뺏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한반도가, 한국이. 근데 미국에선 워싱턴에서는 메가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서울이랑 남한 땅 다시 뺏었잖아. 그거 한국 정부 주지 말고 일단 갖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근데 메가더가 자기 임의로 UN 총사령군의 나의 이 업무 분담은 요거 내가 한국 정부 줄 수 있어 라고 판단하고 미국 워싱턴 말을 안 듣고 서울 수복에서 이승만 한국 정부에게 준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피해 투쟁을 하고 있다가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전쟁이 중국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새로운 전쟁 양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국군이 또 서울 또 뺏고 또 내려오고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메가더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필요하다면 중국 본토에도 핵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6.25 전쟁 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메가더와 이승만은 한 편이었어요.
이건 공산주의와의 전쟁이고, 이건 공산주의를 박멸해야 되고, 이 절호의 기회고, 이런 이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과 메가더는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고 뭡니까? 필요하다면 중국 본토 핵을 떨어뜨려야 된다. 근데 저기 미국 워싱턴에서는 그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를 트루먼 대통령이 잘라요. 해임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후임으로 다른 애를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메가더와 트루먼이 한반도를 보고 동상이몽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니들이 중국 본토의 핵을 떨어뜨리면 3차 세계대전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UN 국제기구 만들고 좀 이 미국식 국제평화를 좀 무역해줄게. 무역 너희들 자유무역할 수 있게 우리가 항공모함으로 세계 바다 다 지켜줄게. 우리 서로 자유무역하고 살자. 이런 거죠. 그게 미국의 질서예요. 70년 동안. 그걸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라틴어죠. 팍스 로마나 이것처럼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가져다준 평화 70년을 우리가 보낸 거예요. 그 70년 안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기본값은 뭐냐면 전쟁이 없는 게 당연하다가 디폴트인데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아주 특별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진짜 이 예배 자유가 진짜 공짜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역사책에나 배우는 이야기, 저기 재수 없으면 중동에서 어떤 뭐 일어나는 이야기, 이게 아니라 전쟁은 항상 많이 일어났고 전쟁사가 곧 인류사입니다. 근데 지구에서 가장 센 나라가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가 뭐요?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제가 나중에 해드릴 텐데, 하여튼 여하간 그래서 유엔군이 들어오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미국 입장에서 대통령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요. 미국 정권이 어떻게?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전쟁 영웅이 대통령이 됩니다. 트루먼 다음에. 근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냐면 6.25 전쟁 끝내겠다였어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 청년들이 왜 3년 동안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죽어가야 되냐, 이런 국민 여론도 있고 점점 전쟁의 피로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이젠하워가 어떻게 했다고요? 공약 자체가 내가 대통령 되면 한반도에 미국 빼겠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뭡니까? 국제 정세가 바뀐 겁니다. 제가 왜 이 역사 얘기를 재미없는 역사 얘기를 40분 동안 했냐면, 지금 이 상황이 80년 전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감이 오십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래서 이승만과 부딪힙니다. 이승만은 안 거예요. 미국은 명분 하나 좋게 만들어서 뭐 어떤 카드입니까? 휴전하자. 휴전을 하면 유엔군 나간다. 이 명분을 만든 거죠. 근데 이승만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니네 나가면 우리는 망한다. 이게 있던 거예요. 왜? 저 북쪽에는 중공군과 북한군 50만 대군이 아직도 있는데 유엔군은 휴전했다고 빠져나가요? 얘네들은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애들인데 얘네가 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이 그러했든 우리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걸 아니까 안 된다 했는데 국제 정세상 이거는 뭡니까? 자유통일이 안 되겠다 해서 이승만도 정책적으로 휴전으로 이 방향을 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승만이 휴전을 할 때 미국에게 이거 미국 이 멱살 잡고 캐리해야 되는데 국제정세상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래서 휴전으로 이 작전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 휴전에서 나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표현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뜯어낼 걸 다 뜯어내야겠다. 빨대를 척수에 꽂아가지고 아주 제대로 빨아먹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 너희들 나갈 거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그러니까 미국이 벙지는 거예요. 무슨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일본도 아니고 헐 이런 거죠. 헐, 야, 니네가 준 이거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다른 나라랑 협의를 한 적이 없어. 처음에는 말도 안 돼요. 무슨 얘네가 미쳤나. 이승만 지금 짜증나네. 국제 여론전을 펼쳐서 짜증나긴, 얘 자꾸 우리 국익이랑 달리 한국 국익만 생각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야, 니네 나갈 거면 이거 해줘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어이가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이 협상이 결렬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진짜 휴전 협상하고 막 나가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거기에서 뭘 했다? 반공포로 석방했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한에서는요, 포로 수용소가 전국에 좀 있었거든요. 그 포로 수용소를 미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고민하다가 유엔군이 이제 공산당이랑 공산군이랑 협상을 하는데, 휴전 협상을 하는데 이승만은 안 거예요. 쟤네 진짜 너무하네. 강대국이 말이야, 미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인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
니들 협상해가지고 이 방공포로 이 포로들, 남한에 붙잡혀 있는 중국과 북한에 돌아가기 싫다고 했던 이 포로들 쟤네한테 다시 보내면 얘네 죽는 거 다 알잖아. 근데 어떻게 보낼 수 있어? 스탈린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잡혀있던 소련군이 소련에 돌아가기 싫다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보내거든요. 그때 소련이 그 포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아니 어떻게 미국 하나님의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 3만 명 되는 포로가 뻔히 북한 넘어가면 죽을 걸 알면서 어떻게 보내냐, 지들 발 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래서 작전을 짜서 어떻게 그 한국에 있는 방공 포로들을 석방해버려요. 한 2만 명을 풀어줘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그 풀어주는 과정에서 수용소를 미군이 지키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풀어주는 과정에서 한국군이 총으로 미군을 쏴서 죽인 다음에 풀어줬으면 이승만은 정말로 암살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이호 목사님 강연을 재밌게 들으면 막 그때 총으로 쏴면 진짜 안 되니까 고춧가루 뿌리고 야! 이래가지고 눈이 안 보여 할 때 막 결박 가고 막 풀어주고, 하여튼 그렇게 2만여 명을 풀어주는데 미국이 빡이 칩니까 안 칩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거예요. 지금 강대국끼리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저놈이 저 늙은 할아버지가 미쳤나 이거예요. 야, 너 미쳤니? 그래서 아이젠하워랑 미국 이 대사관이랑 막 책상을 치면서 이승만한테 이 좋게 말한 거죠. 미천이를 아주 좋게 말한 거예요. 너 미쳤니? 미쳤니? 미국에선 진지하게 이승만 암살 작전, 이승만 이 없애버리는 작전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이승만 뭐라고 했냐? 국제 여론사에 어떻게 했냐? 야, 스탈린이 저 사람들 저렇게 죽였는데 내가 방공포로 석방한 건 정의를 실현한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더 뒷박이 치죠. 왜? 이승만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다른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이승만을 막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여기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한국을 그냥 우리가 카리스마 있게 야이씨 이승만 뭐라고 하든 나와! 이래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평안하게 예배를 못 드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여론조사에 돌려봐요. 어떻게 돌리냐? 미국 국민들이요, 당신들은 한국이 우리들의 우방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미국 여론조사에 돌려보니까 미국 국민 중에 미국 국민 중에 한국이 우방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50%가 넘었습니다. 난 모르겠다, 이게 한 20 몇 프로인가? 50%가 넘으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딱 깨달았다고 해요. 아, 휴전을 하고 미국인들 빨리 빼오려면 이승만의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미방위조약이 어떻게 되죠? 군대도 키워주고 돈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미국의 특사 차원에서 이승만과 이제 협상하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협상이 됩니까? 이승만에게 말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주 동안 협상하다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뭐라고 표현했죠? 그 유명한 구절이 그때 나와요.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 가 조약을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 미국이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념관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모여 있을 땐 대한민국 보면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 재건하고 이랬듯이 각 잡고 대한민국 키워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조인하고 1년 뒤에 미국에서도 공식 조약을 한 다음에 이승만이 뭐라고 했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한국 후손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인의 열매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상관이 있죠. 헌법적으로나 국가 행정적으로나 군사력적으로나 한국이 국토가,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혈맹 관계에서 보호가 됐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나라 자국민의 기독교도 부흥이 됐고, 선교사님을 보내서 서방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서진화의 운동력에 한민족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강화도에서 배 타고 섬에 들어갔어요. 이 캠프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어떤 대학 동아리인데
자기들 이 캠프를 하는데 와달래요. 장소가 강화도에서, 강화도도 먼데 강화도 어디 가서 지도에 안 나오는 배를 타고 어디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아내랑 고민하다가 아이씨 그래 가자 하고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쭉 했거든요. 쭉 하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들이 이 평화를 누리면서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 이승만 얘기를 2시간 동안 풀어주면서, 작년에 저희 그 아내가 2월 달에 결혼 10년 차에 쌍둥이 임신했다가 8주 9주 차에 유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유산한 날에 아내 소파수라고 정말 너무 많이 울었죠. 근데도 아내랑 이제 저랑 저 좁아 터진 저 실평수 9평짜리 그 빌라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아내는 수술 끝나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미역국 마시고 서로 울고 눈 팅팅 불고. 근데 그날 저녁에 아내랑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내야 우리 슬퍼도 예배드리자. 왜? 슬퍼도 주께 영광, 기뻐도 주께 영광. 그때 12시에 저희가 아내가 울면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한국이 있고 한반도가 쌍둥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쌍둥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이 민족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북쪽은 목숨 걸고 서방 운동할 수 있는 영성으로 훈련시켰다. 왜냐면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분이 있잖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제가 논박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 그 시간이 아니니까 저 잘 몰라요. 근데 북쪽에선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시고, 남한 크리스천은 어떻게 훈련시키시냐, 부작용도 많고 우리가 막 회개해야 될 것도 많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 성도들처럼 신학적 영성적 수준이 고루 분포된 성도들이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쓰신다는 거예요. 쌍둥이처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까지가 1부인데 지금 10분 남았거든요. 이제 2부를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그렇구나. 국제정세가,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말을 여러분 막 아멘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전문가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늘도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냥 국제정세를 보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80년 전에 왜 문제가, 이승만이 그렇게 막 미국 멱살 잡고 무기 좀 자라. 근데 건국 전에 뭐였죠? 40년 동안 애걸하며 다녔다라고 했는데 뭘 애걸했습니까? 우리 주권 좀 인정해달라, 우리 임시정부 좀 인정해달라. 그 40년 동안 애걸하다가 국가 만드니까 좀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무기 좀 달라, 무기 좀 달라, 도망가지 말아라, 휴전하지 말아라. 2년 뒤에 뭡니까? 나가지 말아라, 나가려면 이거 해줘라. 평생을 애걸하면서 산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 미국의 1순위 이해관계와 한국의 1순위 이해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주 차가운 국제 정세의 실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미국의 1순위 주적이랑 한국의 1순위 주적이 달라요. 미국의 1순위 주적이 어디입니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제 미국 입장에선 독일 이겼죠? 일본 이겼죠? 소련 이겼죠? 근데 또 이제 중국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냉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은 누구죠 여러분? 북한. 근데 미국은 1순위가 한반도보다 대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전과 지금이 오버랩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들의 국격과 국력이 달라졌죠. 세계 12국가니까. 그러니까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지금 많은 전문가, 이 해외 전문가가 두 파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전쟁 중인데, 신냉전 중인데, 이거는 100년짜리 긴 전쟁이다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학파가 뭐가 있냐면, 100년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2025년 6년 또는 2030년,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이니까 근 6년 안에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학파가 있고, 저는 이쪽도 아주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에서 전쟁 났을 때 주님, 이스라엘에서 전쟁 났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셨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졌을 때 아이고 우크라이나 백성들 시민들 지켜주십시오 기도했고, 뭐예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멀리 있으니까 전쟁은 우리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기감을 고착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종교파리 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10년 안에 전쟁이 가장 이 중요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의 두 곳을 꼽으라면 한반도와 대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린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전쟁이 뭔지 몰라요. 지금 국제 정세가 또 판이 또 바뀌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2025년, 2026년이 이 전쟁 칠 가능성이 크냐? 미국의 전문가들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이 지금까지는 소련과 전쟁하기 위해 준비한 이 무기 체계가 있는데, 중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대만을 이제 얘가 침공하면 그때 싸우기 위해서 무기 체제를 바꾸는데, 무기 체제를 바꿀 때 한 1년 정도 중국이 미국의 무기 체제보다 살짝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시진핑은 독재자잖아요. 12년 넘게 했죠. 독재자로서 중국이 지금 위기가 있거든요. 학자들이 그러는 거죠. 히틀러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이 전쟁사를 공부하면 잘 나갔을 때 전쟁을 터뜨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우리 미국한테 안 되네? 우리 뭐한테 안 되네? 자기가 현타 왔을 때 위기감에 의거해서 야 이러면서 죽어보자, 죽기라도 하겠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전쟁이 잘 나갈 때, 적국이 잘 나갈 때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위기 가운데 자기들의 절정이 지났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제가 지금 준비한 걸 다 못합니다. 중국이 지금 어떤 일이 있냐. 그래서 지금 콜비라는 전 부차관보가 있어요. 이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주요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이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한국이, 우리 여러분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충돌 상황에서 니들 한국이 중간에 무슨 운전자론이니, 우리는 그냥 거리를 두고 볼게, 우린 중국 옆에 있어서 중국 말도 들어야 돼. 너희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중에서 한국이 개입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곳 편을 들어야 됩니다. 곧. 예를 들어 대만을 침공해요. 제일 유력한 시나리오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제일 유력한 시나리오가 뭐냐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지상과 공중에서 발사된 수천 기의 중국 미사일이 대만과 오키나와 및 괌에 있는 미군 기지와 일본의 모항을 두고 있는 미 항모 전단에 비오듯이 쏟아지면서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가 중국의 수천 발 미사일이 오키나와와 괌에 있는 미군 기지랑 미국 항공모함이랑 뭡니까? 대만에 수천 기의 미사일이 떨어지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는 중국이 북한에게 사주해서, 지금은 중국이 이 북한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러시아와 붙어먹어서. 근데 어찌됐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주해서 북한이 예를 들어 우리 한국 국민이 멘붕 올 정도의 국지전 도발을, 우리 미사일 쏜다 그래도 떡볶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하니까 그런 거 안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도발을 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또 여기 미사일 터뜨리고 그러면서 대만을 침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까지는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팬데믹과 2008 모기지 사태 예상을 못했듯이 어쩌면 단기간에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대만 국민이 보트피플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쩌면 한국도 국지전 엇비슷하게 우리가 정말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동맹국에 있는 미군을 빨리 그냥 철수하고 와라 라고 1990년대부터 트럼프가요, 1990년대에도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그때 광고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자국 우선주의. 1990년대부터 트럼프가 사업가로서도 뭐라고 자기 돈 내고 신문에 광고를 내냐, 왜 우리가 남을 도와줘야 되냐를 1990년대부터 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대통령이 되기 직전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방위비 더 내, 돈 내. 그러면 이 주류 언론들의 이 표면적 시각은 뭐죠? 한반도 청동설에 의거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트럼프는 쟤 좀 이상한 사람이고 감정적이고 이성이 없는 것 같고 부동산에서 거래 기술만 터득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저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동맹국이면은 우리와 같이 니들도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린 70년 동안 미국이 대신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저와 제 아들이 있잖아요. 제 아들이 곧 100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근데 제 아들이 군인이 돼서 우리나라 자유를 위해 내 아들 20년 동안 아주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내 아들이 북한군 총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죽는 거예요. 원래 아들과 제가 죽어야 되는데 유엔군이 대신 싸워준 거예요. 그게 한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 국군도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하간 근데 미국이 요구한 건 뭐냐면 70년 동안 나토든 일본이든 독일 너 GDP 2%로 국방비 올리라고 했지. 한국도 니네 GDP 12국가 삼성, LG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러냐? 이게 왜냐면 미국의 여론이 지쳐있는 여론적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립주의,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고립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자국 우선주의가 맞다고 봅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뭐냐면 고립주의가 뭐예요? 한반도 전쟁 터지든 뭐하든 우리는 아무 상관 안 할 거야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게 아니다.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외친 건 뭐냐면 국제 질서가 UN이나 WTO나 WHO나 이게 미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걸 깨달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 국제 질서의 판을 그러니까 다시 강한 미국으로 돌아서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득력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우리 국익적으로 안 좋은 표면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게 생깁니다.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거시적 의미에서 미국이 왜 저래? 트럼프 왜 저래? 그러면 바이든 정권에서 보여준 저 실망스럽고 이 흐지부지하고 아프가니스탄 철수한 거 얼마나 이 미국의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저렇게 수치스럽게 도망가듯이 탈출해버리면은 중국과 러시아 독재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강한 미국,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를 그렇게 되찾을 때 세계 평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대통령을 열망하고 또 이제 바이든과 PC주의, 트랜스젠더주의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이 옆에 머리 맞을 거 지금 여기로 통과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빌더 코리아 행사 소개하고 홍보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작년까지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김민아 대표님이 앵킴TV 김민아 대표님 있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아들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도 못했던 겁니다. 한국의 주요 이 요직에 있는 사람이나 트럼프 쪽 인맥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주니어와 인터뷰했거든요. 오늘 국민일보에서 기사 나온 거 읽어드릴까요? 오늘 국민일보에서 뭐라고 나왔냐?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키를 쥐고 있어서 이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이 내각 요직에 차지할 사람들 어떤 사람이 진짜 자기 편인가 아닌가를 게이트키퍼 역할을 트럼프 주니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인터뷰 전문가가 뭐라고 인용했냐면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세대를 지금 건설하고 있다. 제가 오늘 존 포스터 덜레스 얘기를 못했는데 존 포스터 덜레스라고 프린스턴 대학교 이승만 동문이 있거든요. 그 이승만 동문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존 포스터 덜레스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봐요. 그래서 이 덜레스가 한국이 유엔에 우리나라 이제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이 전쟁 터져서 미국에서 이승만 암살하려고 하고 이럴 때마다 아주 중요할 때마다 이 존 포스터 덜레스가 한국 편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 꼭 트럼프 주니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트럼프 주변에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지금 한국과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되는 코드가 어디 정치판 무슨 당 이게 아니고 예배자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제가 빌더코리아 전략기획이사인가? 기획전략이사인가? 하여튼 아주 멋진 이름을 줬어요. 아내가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대표님이 그러는 거예요. 8월 빌더코리아에 거의 5기로 된 사람인데 지금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 빌더코리아에 5기로 했던 유력한 사람인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대표님 부통령이 돼서 올 수도 있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정세상 미국의 이제 11월 대선의 캠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그러면 부통령도 왔어, 우리 이 사람도 왔어, 우리 이 사람도 있어, 우리 엄청난 이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권력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 한국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세가 바뀌더니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좀 있어 보이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의 정신과 대통령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달려가려고 하냐면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원팀이 한국의 예배자 그룹과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승만 때 이승만 혼자 미국아 무기 줘라, 미국아 그냥 나가지 말고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한국을 지켰던 것처럼, 근데 뭐가 또 달라진지 아십니까? 우리의 위상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오는 시기가요, 서태평양 전성시대가 옵니다. 유럽은 거의 망했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쓴 책이 있거든요. 유럽 대 미국인가요? 유럽 EU 연합 GDP를 미국과 비교해 보니까 유럽 전체 GDP가 미국의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50개 주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가 EU GDP예요. 거의 망했어요. 무슬림 공부해 보면 여긴 정치적으로도 암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번영이 어디서 벌어지냐? 한국이 붙어 있는 서태평양이 대번영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패권 전쟁이 반도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어떤 분의 말에 따르고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 없는 초전문가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 패권 전쟁 속에 한국이 끼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반도체 공장, 반도체를 만들고 여러 이 AI 플랫폼, AI 대혁명의 시기가 오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이 자국, 이 플랫폼이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우린 반도체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포텐셜을 보고 예수 없는 전문가들도 이거 뭔가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위기 가운데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뭐냐? 너희들도 자유를 위해 희생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 미군 애들 70년 동안 죽었던 것처럼 미국식 성경적 질서와 세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도 우리 미국 친구들이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자유를 위해 싸워야 될 때는 싸워줘야 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는 피상성이고 본질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쭉쭉쭉 나가서 결론입니다. 빨리 3분 안에 끝낼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거 녹취 파일 들어봤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디올백 무슨 어쩌고 저 알아요. 근데 그 피상 표면적인 거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 북한 동포를 지켜준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제정세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북한과 우리가 자유적인 어떤 연합과 유의미한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진행되거나 미국이 중국과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다는 거 뭐냐면 너네가 중국과 패권 전쟁 중에 항구가 니들이 우리 편을 확 서서 같이 싸워야 된다니까?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미국이 중국을 이긴다고 보는 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이기면 여기에서 미국과 함께 싸웠던 희생이 많은 만큼 세계가 미국으로 서태평양 번영의 질서로 다시 재편될 때 그 질서를 재편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동안 미국이 재편한 질서에서 70년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서태평양 질서를 우리 한국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좋으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한국이 잘 살게 할 수 있냐? 이 티핑 포인트 기로에 있다고 하냐? 이승만이 뭐라고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아시아에서 예수 문명을 전할 책무를 지닌 국가가 한국이다. 맞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힘을 주시면 왜 주십니까? 선교하라고. 더 서쪽으로 멋지게 나아가라고.
지금 뭐 포항 앞바다에서 뭐 발견돼서 그거 진짜 뭐 잭팟 터질 거 30%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포항 앞바다에서 뭐가 천연가스 나오고 이러면은 삼성전자가 2개 더 생기는 거래요. 근데 확률이 막상 파보니까 진짜 나올 확률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 전할 책무를 맡긴 국가인데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돼. 힘 줄게, 예수 전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 앞서가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은 트랜스젠더주의가 먹혀 있잖아요.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트랜스젠더주의를 아직까지 OECD 선진국 중에서 지구를 봤을 때 200여 국 중에 OECD 선진국 중에 트랜스젠더주의를 성공적으로 막은 나라는 전 지구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등대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이승만 감옥에서 죽을 청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이 청년을 국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한국만 보면 안 돼요. 한국 물론 한국도 중요한데, 제가 처음 기도로 뭐라고 했죠?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라고 하면 공격받습니까? 인류 구원의 이 절체절명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지구에 퍼지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와 영향력을 주기 직전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지를 붙잡고 하나님 영향력 주십시오. 왜? 내 연봉 높아지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 영향력 주십시오. 왜? 서방에 더 빨리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더 선교사 보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팬데믹 이후로 선교사님 후원하는 교회가 다 끊겼잖아요. 다 나갔다가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완전 지구에서 미국과 한국의 예배자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자들이 연합해서 예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새 판이 짜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전도 못 꿉니까? 꿈도 못 꿔요? 여러분께 화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12분 제가 오버했는데 예쁘게 봐주시고요. 결론, 알고 기도해야 된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반도에 여러분의 시선이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 사이에 북한이 스스로 자멸해요? 아니, 북한이, 우리는 인공섬 나라인데 이 군사봉기선 뚫리고 지금 뭐 장벽 세우고 막 지뢰 설치하고 아주 망할 날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저 돼지가. 그죠? 근데 저기가 딱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 하이웨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종교적 주장이 아니라 부산에서 여러분 고속도로 타면 써 있잖아요, 판에. 예수님 안 믿는 이 주류 사회, 대한민국 주류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부산부터 터키까지 이게 써 있잖아요. 곧 온다는 겁니다. 서태평양 번영의 시대, 또 뭡니까? 아시아가 다시 힘을 얻는 시대. 그래서 우리의 꿈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오늘 젠더주의는 말도 안 했어요. 지금 동성연애가 너무 심각하고, 한국 중학교 중딩 애들이 저랑 북클럽 할 때 자기 친구들이나 뭐 동성애 교육 너무 많이 하고, EBS 공부 틀어주는데 거기서 막 성은 고정된 게 아니야 이러고 있고, 차근법 통과 안 됐는데 지금 애들이 사탄의 설교 세뇌당하고 있어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게 많은데, 국가적으로 뭡니까? 한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을 주님의 때에 그 청년 이승만 만나서 이렇게 국가 건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나라 높여주십시오. 왜? 예수 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래가 어떻게 도래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한반도에 국한되어서 종교생활하며 수갑찬 교회당에서 수갑차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를 오늘도 통치하시는 우주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도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학자는,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어느 학자는 저렇게 말하고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어느 전문가는 저렇게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로 서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영향력 부어주십시오. 북한 망해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 살려 주십시오. 북한 공교육에서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 집회할 때 그들의 소원인 소리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대집회가 우리 때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반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타고 전기차 타고 주여 예루살렘까지 차 타고 가는 시대가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서진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모르오나 주께서 이뤄가시는 급진적인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인류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어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호흡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